속마음을 드러내고 시끄럽게 힘을 과시하겠다. 어떤 속마음? 중국의 이 변화는 시진핑이라는 인물과 뗄래야 뗄 수가 이전의 30년, 개혁개방 이후의 30년을 융합을 해야 된다. 중국이 최근에 한국 산업을 잠식하는 데 어떤 패턴이 있다. 왜 중국의 반도체 굴기가 성공하기 어렵냐? 죽을 때까지 농촌 후커오고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어요. 왜? 중국에 맞서서 영내 세력 균형을 모색할 전략적 파트너, 바로 일본이죠. 안녕하세요. 언니가 읽어봤어. 박언니 박에스더입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3연임이 확정이 됐죠. 이게 좀 특별한 사건인 게 경제적으로 중국을 개혁 개방으로 이끈 덩샤오핑은 정치적으로도 1인 권력 체제의 폐해를 막기 위해서 정치국 상무위원들에 의한 집단 지도 체제 그리고 주석 임기 제한을 확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덩샤오핑이 후계자로 지명한 장점인 후진타오 전 주석의 경우 한 차례 연임 10년씩 주석을 한 뒤에 자리에서 내려왔죠. 그런데 시진핑 주석은 법을 뜯어고쳐 가면서까지 3연임을 한 거예요. 시진핑의 강력한 1인 권력 체제 하에서 중국은 앞으로 더욱 노골적으로 글로벌 패권을 추구할 것이다. 중국의 변화를 제대로 인식해야 한다. 그런 관점의 책 2권을 오늘부터 차례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차이나 쇼크, 한국의 선택. 한국 저자 한청헌 작가의 책입니다. 중문학을 전공했고 중국에서 유학을 하고 중국에서 무역을 하고 중국인 아내를 얻은 그야말로 중국통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두 번째 책은 롱 게임, 미국 저자 러쉬 도시의 책입니다. 학자예요. 브루킹스 연구소 이사하고 바이든 대통령의 자문역을 했다고 하죠. 중국이 대외 정책을 바꾸게 만든 요인은 무엇인가? 이 책은 시진핑 주석을 주요한 요인으로 듭니다. 시진핑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책을 읽다가 보면은 시진핑의 국정 철학이 그 원인의 일부이자 또 그런 추세를 가속화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이 책은 중국이 대외 정책을 이제 바꾸게 된 그 원인으로 중국이 미국의 힘을 어떻게 인식하느냐라는 것을 들어요. 이제 중국이 충분히 미국을 상대할 만큼 미국의 힘이 약해졌다고 본다는 거예요. 이 책은 사회과학적 주제를 다루고 있지만 좀 학술적 에세이라고 봐야 할 것 같아요. 저자의 주관적 관점이 굉장히 강하고요. 실제로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라는 표현이 종종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말 그대로 학술서적이죠. 이 에세이와 학술서적의 가장 큰 차이는 방점이 누구에게 찍혀 있느냐예요. 학술서적은 방점이 남에게 있어요. 남들이 내 논증을 반박하지 못하는데 주력을 하죠. 그러니까 좀 토를 많이 달아요. 내가 지금 이런 논거를 펼치고 있는데 이런 반박이 있을 수가 있지만 나는 이렇게 재반박할 수 있고 얘기가 길어질 수밖에 없죠. 반면에 에세이는 방점이 나의 주장에 있습니다. 하고 싶은 얘기를 시원하게 해요. 당연히 읽기가 쉽겠죠. 특히나 이제 한국인의 관점에서 중국의 변화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읽는 재미가 있습니다. 오늘 먼저 이 책을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책의 논지를 좀 단순화해서 보면 중국이 변했다. 왜? 경제 발전과 시진핑 때문에. 그래서 중국은 세계의 위협이 되는데 특히 한국에는 쇼크라고 부를 수 있을 만큼 큰 위협이다. 문제는 우리가 그거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다. 그래서 내가 이 책을 썼다. 우리는 대비를 해야 한다. 중국이 어떻게 변했다는 건가? 대외 정책 측면에서 살펴봐야 하는데 덩샤오핑의 유지였던 중국의 기본 외교 방침 도광양회를 시진핑 주석이 사실상 폐기를 했죠. 더 이상 속마음을 감추고 조용히 힘을 기르지 않고 속마음을 드러내고 시끄럽게 힘을 과시하겠다. 어떤 속마음? 다시 글로벌 패권 국가로 우뚝 서겠다는 중국몽이죠. 저자가 보기에 중국의 이 변화는 시진핑이라는 인물과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중국의 최근 역사를 시진핑의 이 삶을 통해서 들여다보면서 시진핑의 세계관을 분석을 하는데, 시진핑의 세계관에는 크게 두 가지의 축이 있습니다. 전통 보수주의와 신마오주의. 전통 보수주의, 미국과 서구의 몰락과 중국의 부상을 기정사실로 보는 반서구적 중화민족주의. 이런 생각 중국인이라면 가질 수 있죠. 그런데 바로 지금이 그 때다라고 시진핑이 확신하게 만든 사건이 있었죠. 2008년 금융위기죠. 미국식의 극단적 자유방임 신자유주의 모델이 큰 부작용을 일으키는 것을 지켜보면서 우리 모델이 더 경쟁력이 있을 수 있다. 중국 특색 사회주의 시장 경제라는 중국형 경제 모델, 국가의 적극적인 통제와 제한적인 시장 경제를 융합시키는 모델이죠. 그런데 저자가 시진핑의 세계관에서 더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신마오주의인 것 같습니다. 현대 중국의 역사를 크게 둘로 나눈다면 개혁개방 이전의 30년 그리고 개혁개방 이후의 30년이죠. 이전의 30년은 사회주의 이념을 실현시키기 위해 노력했던 시대로 마오쩌둥으로 대표되는 시대. 이후는 개혁개방 이후 덩샤오핑의 유지가 이어지는 시기죠. 그런데 이 개혁개방의 시대가 중국에 유례없는 경제 발전을 가져다 주기는 했지만 지금은 큰 부작용들을 낳고 있다라는 거예요. 빈부격차, 비리와 부패, 계층 간, 도농 간, 그리고 중국 노선을 둘러싼 어떤 분열 같은 것들이죠. 그 부작용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제는 개혁개방 이전의 30년의 그 사회주의 정신을 되살릴 필요가 있다. 개혁개방 이전의 30년, 개혁개방 이후의 30년을 융합을 해야 된다. 신마오주의죠. 거기서 나온 게 시진핑의 공동부유라는 구호입니다. 덩샤오핑의 선불론, 먼저 부자가 되자 대신에 함께 부자가 되자. 이 신마오주의에 근거한 공동부유 구호 아래서 시진핑은 제2의 문화 대혁명이라고까지 불리는 과거 회귀적 정책을 시행을 합니다. 빅테크 플랫폼 기업들의 막대한 과징금을 부과하고 사교육 금지, 청소년 게임 시간을 규제하죠. 대중문화 콘텐츠에 대한 검열을 강화하고 탈세 의혹 연예인 등을 퇴출합니다. 국가가 방역 상황을 완전히 통제하는 이 제로 코로나 정책도 어떻게 보면은 중국식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입증하기 위한 시도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런 것들이 경제를 위축시키는 면이 있어요. 그래도 이 개혁개방의 부작용을 극복하기 위해서 밀어붙여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경제와 관련한 시진핑의 해법은 무엇인가? 4차 혁명의 산업들, 미래 전략 산업들을 국가가 공격적으로 육성을 해서 세계에 우뚝 세우는 것입니다. 바야흐로 중국이 다시 한번 강력한 중앙 집중적 통일국가로서 세계 패권을 노리는 시대가 됐죠. 이거는 한국의 쇼크다. 중국은 역사적으로 늘 한반도의 리스크였어요. 중국 대륙의 어떤 지정학적인 지각 변동이 일어나면 당연히 우리는 영향을 받았죠. 우리는 코끼리와 한 방을 쓰는 신세 같다. 이 거대한 코끼리가 어디로 뒤척이든 크게 뒤척이든 작게 뒤척이든 우리는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잠시 그거를 잊어버리고 있었다는 거죠. 중국이 개혁개방에 매진하던 그 30년이 역사적으로 한국이 중국과 가장 좋은 관계를 유지했던 시기죠. 그때 중국은 한국의 기회의 땅이었죠. 그리고 중국도 한국을 필요로 했기 때문에 중국의 어떤 본연의 모습, 자신들의 국익에 저해가 되면 날카로운 발톱을 드러내는 그 본연의 모습을 우리한테는 보이지 않아 왔던 거예요. 그래서 한한령이 터지기까지 우리는 이런 중국의 변화를 인식하지 못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인식하고 그 쇼크에 대비를 해야 된다. 그럼 도대체 어떤 쇼크들을 말하는 것인가? 코끼리와 한 방을 쓰는 신세잖아요. 그 쇼크는 어떤 시나리오에서든 펼쳐질 수가 있어요. 중국의 팽창이나 성장이든 중국의 위기든. 그래서 저자는 이제 세 가지로 나눠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는데요. 중국의 성장에 따른 쇼크, 중국 내부의 위기의 신호들, 그리고 우리의 대비책입니다.
우선 산업적 측면에서 이미 쇼크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저자는 대표적으로 전기차용 배터리 산업을 예로 듭니다. 한한령 패키지에 제조업은 포함되지 않았는데 유일하게 전기차용 배터리 산업이 포함이 됐어요. 그래서 2016년 12월부터 3년 동안 중국은 한국산 전기차 배터리를 장착한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중단했습니다. 그래서 한국 배터리 3사의 중국 시장 판매가 급전직하하는 동안 중국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CATL, 중국 배터리 업체가 중국 시장을 독식한 것은 물론이고 글로벌 시장까지 점령을 하면서 2021년에 글로벌 1위의 전기차 배터리 업체가 됩니다. 그러니까 자국 시장을 글로벌 시장에서 성장시키기 위한 핑계로 한학령을 사용을 한 면이 있다는 거예요. 왜 전기차 배터리? 미래 전략 산업 중에 하나니까. 과거 한국 기술을 베끼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던 중국이 최근에 한국 산업을 잠식하는 데 어떤 패턴이 있다. 중국 내수 시장에서 한국 업체들을 온갖 수단으로 견제하고 위축시키고 그 기회에 중국 업체들이 국내 시장을 장악한 뒤에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 업체들의 경쟁자로 부상하는 패턴이죠. 그게 뭐 스마트폰, 디스플레이, 자동차 산업 등에서 차례로 벌어지고 있다. 중국의 국내 정책의 변화도 우리에게 계속 쇼크를 주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시진핑 정권이 탄소 중립을 외치다가 실패를 하면서 석탄 관련 부산물의 생산과 수출을 금지하자 요소수의 97%를 중국에 수입하던 한국에서 요소수 대란이 일어났죠. 시진핑 정권이 공동부유의 구호 아래 빅테크 플랫폼 기업들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사교육을 금지하자 중국 기업들의 주가가 폭락하면서 한국 투자자들이 덩달아 피해를 봤죠. 외교 정치적 측면에서 보면 가장 큰 쇼크가 남아 있습니다. 바로 중국의 대만 침공이죠. 2차 대전 이후에 80여 년 이상 세계에는 큰 패권이 부딪히는 전쟁이 벌어지지 않았어요. 또 최근 몇십 년 동안에는 탈냉전 시대, 미국이 주도하는 신자유주의 체제 아래서 세계화와 자유무역으로 세계 많은 국가들이 함께 경제 발전을 추구하던 평화로운 시기가 이어졌죠. 그런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잖아요. 러시아와 미국의 우방인 유럽 국가들이 정면으로 맞부딪혔죠. 자, 이 신냉전 시대에 미국과 중국의 충돌은 피할 수가 없다. 중국은 동아시아, 나아가서 인도 태평양을 장악하고 글로벌 패권을 쥐기 위해서 반드시 대만을 손에 넣으려고 할 것이다. 그리고 미국은 그에 맞서서 대만을 지켜야 한다. 미국의 힘을 여전히 태평양 번역의 일부 남겨놓는 평화로운 양안 통일. 시진핑 이전의 지도자들은 그 방법을 선호했지만 시진핑은 아니다. 시진핑은 대만을 통일시키기 위해서 기꺼이 무력을 사용할 것이다. 실제로 시진핑은 지난달 공산당 대회 업무 보고에서 대만을 통일시키기 위해서 무력을 사용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결코 하지 않겠다. 즉 필요하면 대만 독립분자들과 외부 세력의 개입을 막기 위해 외부 세력, 미국이죠. 미국의 개입을 막기 위해 무력을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중국의 대만 침공은 미중 전면전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여전히 전문가들은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습니다만 이 책의 저자 한청원은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어요. 왜? 시진핑의 권력 유지를 위한 필수 요건이 양안 통일이기 때문이다. 시 주석은 자신을 마오쩌둥의 지위에 올려놓으려고 하지만 그의 업적은 마오쩌둥은커녕 덩샤오핑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시 주석의 장기 주권을 정당화해줄 유일한 카드는 양안 통일이다. 내년부터 시 주석의 4연임을 추진할지도 모를 2027년 사이에 중국은 대만을 침공할 가능성이 높다. 중국이 대만을 침공한다면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타격을 입겠죠. 중국의 무역을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경제적 타격은 물론이고 무역의 주요 루트가 다 그쪽 바다를 지나오기 때문에도 큰 타격을 받을 것이고 또 미국의 대응에 나선다면 주일미군에 이어서 주한미군이 동원될 수 있고 한국군의 지원을 요청할 수도 있겠죠. 그렇게 된다면 중국이 한반도에 미사일을 쏘지 말란 법이 있느냐? 미국과 중국이 사이가 좋던 시절 우리는 안보는 미국에, 경제는 중국에 의존한다는 양다리 걸치기까지 할 수 있었지만 이제 그런 시절은 끝났다.
미국과 중국은 점점 부딪힐 것이고 우리는 선택의 압박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중국의 위기도 우리에게 쇼크가 될 수 있죠. 저자는 과연 중국 경제가 계속 성장할 수 있을까 의문을 제기합니다. 첫 번째 위기 신호, 극심한 도농 격차죠. 현재 도시와 농촌의 소득 격차가 2.5배에 이릅니다. 중국은 경제 규모가 아니라 1인당 GDP로 보면 여전히 중진국이다. 중국이 선진국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농촌 문제를 해결을 해야 하는데 농촌 문제 해결을 막는 독특한 중국 제도가 있죠. 바로 중국판 신분제도라고 불리는 후커우. 한번 농촌 후커우면 죽을 때까지 농촌 후커우고 그게 또 심지어 자녀에게 세습이 되죠. 중소도시로의 후커우 이 제한은 철폐가 됐는데 고소득 대도시로 후커우 진입은 여전히 안 되고 있어요. 이 농촌에 있는 사람들이 도시로 일을 하러 가도 이 후커우 때문에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자녀들을 농촌에 그대로 남겨둘 수밖에 없는데 농촌 아이들의 학력 저하가 심각하다. 그러니까 농촌 자녀들의 고등교육이 잘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고부가가치 산업에 계속 인력 공급을 할 수 있겠는가? 여기에 두 번째 위기 신호가 더해집니다. 바로 출산율 저하로 인구가 급속도로 줄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서구 선진국 어떤 나라보다도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물론 한국은 더 빠른 속도로 최근에 고령화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문제는 시점이죠. 중국은 이제 개인소득 면에서 아직 부자가 되기 전에 늙어버린 거 아니냐. 한국 같은 나라는 이 문제를 해결할 최후의 카드가 있습니다. 이민을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런데 중국은 이민을 받기는커녕 거대한 규모의 인구 유출을 걱정해야 하는 처지죠. 자, 세 번째 위기 신호, 막대한 부채입니다. 중국의 공식적 국가 부채는 50% 이하예요. 양호하죠. 그런데 지방 정부들이 자회사 명의로 발행한 채권들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또 국영기업들의 부채도 포함이 안 돼 있다. 이런 것들까지 합하면 중국의 실질적 국가 부채는 GDP의 240% 수준까지 올라갈 수 있다. 네 번째 위기 신호, 시진핑의 해법이 통할까? 그렇다면 시진핑의 해법은 뭐냐? 노동집약적 저부가가치 산업에서 기술집약적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이 산업의 어떤 전환을 이뤄내겠다는 거예요. 제조 2025로 대표되는 미래 전략 산업을 국가 주도로 육성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게 잘 될까? 저자는 한국이 여전히 큰 기술 격차를 유지하는 반도체 산업을 들여다봅니다. 책에 반도체 산업에 대해서 여기저기 자세하게 서술이 되어 있는데 다 소개를 할 수는 없고 왜 중국의 반도체 굴기가 성공하기 어렵냐 그 이유를 살펴보면 첫째, 반도체 산업은 대표적인 글로벌 분업 산업이에요. 최고도의 기술에 오르려면 반드시 미국 또는 미국의 영향력 하에 있는 국가들의 기업 첨단 부품을 갖다 써야 된다는 거예요. 미국의 기술 봉쇄가 가능하다는 것이죠. 중국은 그래서 반도체 독립을 이루겠다고 하는데 둘째, 반도체 산업은 대표적인 장치 산업이에요. 설비 투자에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간다는 것이고 계속 설비를 바꿔줘야 된다는 거죠. 어떤 기술 수준에 오를 때까지 그렇게 밑빠진 독에 물 붓기식으로 계속 설비에 돈을 쏟아부으면서 중국이 버틸 수가 있겠느냐. 자, 중국이 잘 되든 못 되든 결국 한국에는 쇼크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첫째, 탈냉전 시대가 완전히 지나갔고 신냉전 시대에 돌입했다는 사회적 인식이 확산돼야 한다. 둘째, 그를 위해서 국제적인 이슈에 대한 보도를 늘려야 된다. 셋째, 우리 자신을 약소국으로 보는 시각에서 벗어나야 한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약소국이 아니다. 그렇게 자기를 과소평가하는 시각이 어떤 강대국들에 대한 대응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 만약에 사드 사태 초기부터 국민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주권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한다라는 그런 자세로 중국의 강한 입장을 보였다면 결과가 어땠을까? 뭐 이런 질문을 하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 막연한 반중보다 실리를 취할 것을 조언을 합니다.
이 중국에 대한 경제 의존도를 줄여나가야 되겠지만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이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계속 선택의 압박에 직면을 할 텐데 그 선택의 시기를 좀 늦출 수 있지 않겠느냐. 미중 대립이 첨예해질수록 우리의 국가 위상은 올라간다. 미국은 우리를 계속 자신들의 동맹에 참여하라고 할 것이고 중국은 우리가 중립만 지켜줘도 고마워할 것이다. 최대한 중립을 유지하면서 중국을 활용하는 어떤 용줌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좀 예민한 제안을 합니다. 종국에는 중국이 동아시아 패권 국가로 우뚝 설 것이고 미국의 힘에 공백이 생길 수가 있다. 우리에게는 영내 또 다른 전략적 파트너가 필요하다. 우리와 민주주의, 자유, 인권 등의 가치관을 공유하고 중국에 맞서서 영내 세력 균형을 모색할 전략적 파트너, 바로 일본이죠. 유럽연합을 봐라. 침략 국가인 독일과 프랑스가 손을 잡으면서 영내 평화의 기반을 마련했다. 동아시아에서 한국과 일본이 그걸 못할 이유가 있겠느냐? 물론 이 전략적 파트너십을 위해서 우리가 일본에 요구할 것들이 있겠지만 이 관계에서 주도권은 명분상에서도 그렇고 미래의 국가 위상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쥐게 될 것이다. 이 한일 전략적 파트너십을 활용해서 우리는 지정학적 리더십을 구축할 수도 있다. 중국은 지금 우리에게 엄청난 쇼크로 다가오고 있지만 한국에게는 그를 극복할 충분한 저력이 있다는 말로 저자는 책을 마무리합니다. 이 책은 학술적 에세이만이 가질 수 있는 최대 매력을 보여줍니다. 남 눈치 보지 않고 반박을 걱정하지 않고 시원하게 자기 주장을 펼치죠. 치밀한 논증에 주력한 것 같지는 않아요. 우리에게 중국을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 것, 그 목적은 달성이 된 것 같습니다. 다음번에는 미국은 중국의 변화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 다른 분위기의 학술 서적을 만나보겠습니다. 정말 롱한 책이에요. 하지만 제가 최대한 숏하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언니가 읽어봤어. 구독 꼭 잊지 마시고요. 고맙습니다.